니까짓게 감히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 썩 나가지 못해. 그날 저는 아들이 데려온 그 아이의 얼굴에 돈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제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거머리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리석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5만 원권 지폐들. 그 붉은 돈다발 위로 그 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뱉은 독설이 제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덧붙여 추운 겨울이라 길 곳곳이 얼어붙었네요. 빙판길 미끄럼사고 조심하시라는 당부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조명자. 사람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이 큰 기업을 일구면서 저는 여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 그날 금쪽 같은 내 딸 지수를 가슴에 묻은 뒤로 저는 사람이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지수가 떠난 후 제게 남은 건 오직 아들 민우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제 목숨줄이자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착해 빠진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심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집안의 규수길래 내 아들의 마음을 뺏었나 싶어 며칠 전부터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올리고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자. 그 아이 서연을 처음 마주한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궁상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촌스러운 원피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툭 치면 부러질 듯 비쩍 마른 몸매. 재벌가 며느리는 고사하고 우리 회사 말단 여직원 폼도 안 나는 그 행색에 기가 찼습니다. 저런 게 내 며느리라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누가 내 얼굴에 먹물을 끼얹은 것 같은 모욕감이 들더군요. 인사드려요, 어머니. 이쪽은 이서연 씨예요. 민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그 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고 초라해 보이던지 찻잔을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앉아라. 저는 짐승을 보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파에 앉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헐거운 원피스 목덜미 사이로 그 아이의 가슴팍에 난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네가 기어가듯 붉고 흉측하게 솟아오른 수술 자국.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건 또 뭐야? 무슨 험한 일을 겪었길래 몸에 저런 칼자국이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안쓰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흉터가 마치 그 아이의 천한 과거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에 흉터 하나 없는 귀한 내 아들 옆에 저런 흠집투성이 여자가 붙어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마치 최고급 비단 위에 흙탕물이 튄 것처럼 속이 메스껍고 거북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아이가 무안할 질문들만 골라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대학은 어디 나왔고? 그 아이는 답 한 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은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고아에 고졸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제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였습니다. 제 아들 민우의 배경과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우야, 넌 눈이 발바닥에 달렸니?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 제 말에 민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서연 씨, 마음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데요. 마음? 그 마음이 밥 먹여주냐?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은 다 속셈이 있어 접근하는 거야. 제 고성에 그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이 정도 모욕을 주면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억울하다며 대들 법도 한데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 그게 참 기이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큰 눈망울로 저를 아주 애처롭고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 그 시선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려왔습니다. 10년 전 죽어가던 내 딸 지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그 아이가 돌아간 뒤에도 그 축축하고 서글픈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아주 찝찝하고 불쾌한 하루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아들 인생을 저 계집애가 송두리째 망쳐놓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맡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자나?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민우가 데려온 그 여자 이서연이라고 했지? 샅샅이 뒤져봐. 네. 뒷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조사해. 부모는 진짜 죽은 건지, 학교는 왜 그만뒀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남자 관계는 복잡하지 않은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전화를 끊고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지. 분명히 구린 구석이 나올 겁니다. 그 흉측한 수술 자국만큼이나 지저분한 과거가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걸 핑계로 내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파헤치려는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 실장이 가져올 그 보고서가 제 억장을 무너뜨릴 첫 번째 망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밤새워 조사해온 그 아이 이서연의 뒷조사 결과물이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그 얇은 두께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원래 진짜 무서운 진실은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니라 아주 짧고 명확한 한 줄로 요약되는 법이니까요. 회장님,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실장이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렸습니다. 늘 침착하던 김 실장이 저렇게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는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제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뜸 들이지 말고 말해. 뭐야? 빚이 산더미라니? 아니면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어? 김 실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게 이서연 씨가 3년 전까지 일했던 곳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 밀집 구역이었습니다.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유흥업소? 술집? 내 귀한 아들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가 밤마다 술 취한 남자들 비위를 맞추던 여자였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확실한 거야? 제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 일대에서 이서연 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꽤 있습니다. 주로 밤늦은 시간에 검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리고 김 실장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 속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어떤 중년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왜소한 체격과 긴 머리카락은 영락없는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쥐어뜯을 듯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것 봐라. 아주 대단한 물건이 굴러 들어왔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쩐지 첫날 봤을 때부터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그 주눅든 듯한 태도, 눈치를 살피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슴팍의 흉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흉터는 무슨 수술 자국이 아니라 험한 곳에서 험하게 굴다가 생긴 훈장 같은 것이었겠지요. 어쩌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상대하다가 다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문제로 얽힌 깡패들에게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런 더러운 걸 감히 내 아들에게 붙여?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 그 바보 같은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요. 마음이 예쁜 여자라고 했나요? 가소로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의 배경을, 우리 집안의 돈을 사랑한 것이지요. 신분 세탁을 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든 꽃뱀. 그게 바로 이서연의 본색이었습니다. 당장 민우 불러. 아니, 내 전화기 가져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해맑은 목소리를 듣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순진한데 세상은 어찌 이리도 악랄하단 말입니까? 민우야, 너 지금 어디니? 저 서연 씨랑 같이 있어요. 서연 씨가 어머니 드린다고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고르고 있거든요. 어머니, 서연 씨가 이렇게 효심이 깊어요. 효심?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돈 보고 달려든 주제의 꼴에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 당장 떼어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민우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 편을 들겠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그 여자를 내칠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현장 증거. 그래, 알았다. 나중에 보자.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통화하다가는 제 분노를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모습과 며칠 전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연기를 아주 잘해.
여우주연상 감이야. 괘씸하고 또 괘씸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기나. 김 실장. 네, 회장님. 내 일정 다 비워. 김 실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직접 가시게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아니, 내가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그 계집애의 가면을 갈갈이 찢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인생의 전부인 민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여자의 정체를 발가벗겨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줄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며칠 전 그 아이가 저를 보던 그 눈빛이 또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유흥업소 여자라기엔 너무나 깊고 슬펐던 그 눈. 마치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묻는 듯 했던 그 애절한 눈빛. 그 눈빛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속지 마, 조명자. 넌 지금 홀린 거야. 저 여우한테 홀린 거라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비냄새가 차 안가득 진동했습니다. 와이퍼가 뻑뻑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닦아낼 때마다 제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운전석에 앉아 있자니 천하의 조명자 회장이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낡은 빌라 입구, 거기서 나올 진실을 확인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나와라. 제발 나오지 마라. 입으로는 나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가 틀렸기를, 그저 헛소문이었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2시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우를 만날 때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장이라도 가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그 창백한 얼굴이 더욱 도드라져 보여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지? 이 대낮에 저런 차림으로? 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길가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엑셀을 밟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도 아니고 개인 소유의 외제차였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이는 얼추 50은 되어 보이는 남자. 서연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익숙한 듯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 이것 봐라. 아주 자연스럽네. 제 입에서 헛바람이 샜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스폰서였습니다. 제 아들 또래도 아닌 저 늙수그레한 남자와 대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젊은 여자가 아버지 뻘 되는 남자의 차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타는 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저 차
꽤 비싼 모델입니다. 가진 것 없는 고졸 출신 여자가 저런 재력가와 얽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그리고 육체.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더러운 것들. 내 아들을 감쪽같이 속여.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저 차 문을 벌컥 열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내년 정체가 뭐냐? 내 아들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빼도 박도 못할 그 현장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은 사라지고 스산한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이런 으슥한 곳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남녀가 대낮에 인적 드문 곳을 찾는다? 뻔하지 않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어느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 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몸을 숙인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영락없는 돈 봉투로 보였습니다. 저거였구나. 저 돈 받으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어. 서연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소중한 듯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에게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더군요. 그 손길이 제 눈에는 더없이 추잡하고 징그럽게 보였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거지? 몸 팔아번 돈이라 소중하기도 하겠지. 제 입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지금 회사에서 밤새워 일하고 있을 텐데 미래의 아내라는 여자는 딴 남자에게서 용돈이나 타 쓰고 있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남자의 팔에 매달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조차 제 눈에는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였습니다. 동정심 유발하는 수법인가?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남자가 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서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등을 토닥여주자 서연이 겨우 진정이 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제 아들 민우에게는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했겠지요. 아니면 저 몹쓸 병치레조차 남자를 홀리는 수단으로 써먹는 걸까요? 저 남자는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걸까요? 단순한 스폰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얽히고 설킨 아주 깊고 질긴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두고 봐라. 내년에 그 더러운 연극 오늘로 끝장내주마.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서연, 돈봉투를 받는 서연, 남자의 차에 타는 서연.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였고 아들의 행복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분노와 응징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 줄 테니까요. 엑셀을 밟는 제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분노를 대신해 울어주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저 앞의 검은 세단, 그 하나의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감춘 그 비밀이 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마. 거친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서가던 검은 세단이 속도를 줄이며 익숙한 국도변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핸들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깐, 이 길은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딸 지수를 만나러 갈 때마다 수천 번도 더 오갔던 길, 바로 제 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 하늘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설마, 거길 가는 거야?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람난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가 하필이면 내 딸이 있는 납골 땅이라니.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야속하게도 제 예상대로 하늘정원 정문을 통과해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빗물을 막아주는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보는 내내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향냄새,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익숙한 슬픔의 냄새. 이곳은 제게 성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귀한 내 딸 지수가 잠든 곳. 그런데 감히 저런 근본 없는 여자와 늙은 스폰서가 내 딸의 공간을 더럽히려 하다니.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리고 제 죽은 딸에 대한 기만이자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러운 발로 감히 여길 들어와? 저는 이를 갈며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젖은 발자국을 남기며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춰선 곳은 하필이면 지수가 있는 VIP 특별관 입구였습니다. 뭐야? 저기엔 왜 들어가는 거야? VIP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 남자가 꽤 재력가라는 건 짐작했지만 설마 이곳에 가족이라도 모셔둔 걸까요? 아니면 죽은 부인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어느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자가 묵묵히 서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서연이 앉은 자리는 제 딸 지수의 자리가 있는 안쪽 구석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등이 가로막고 있어 정확히 누구의 사진 앞에 앉아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온통 하얀 국화꽃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흐윽. 정적을 깨고 서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꼴이라니.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역겨운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저 남자의 죽은 마누라 앞에서 우는 척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지가 낳다 죽인 애라도 있는 거야? 온갖 불경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 딸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저런 가증스러운 울음소리가 섞인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당신 대신 살아서, 이렇게 뻔뻔하게 행복을 꿈꿔서.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대신 살아서? 그게 무슨 소리일까? 사고라도 쳐서 사람을 죽게 만든 건가?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척하며 저 남자한테 동정표를 얻으려는 건가? 확실한 건
서연에게는 제 아들 민우에게 절대 말하지 않은 끔찍하고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든 죽은 사람을 이용하든 어느 쪽이건 소름 끼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욕심인 거 알지만 염치 없지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죽은 귀신한테 제 아들과의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늙은 남자를 옆에 세워두고 말입니다. 이건 제 아들에 대한 모독이자 신성한 이곳에 잠든 영혼들에 대한 테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내 아들의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 게다가 그 장소가 하필이면 내 딸 지수가 보고 있는 바로 옆이라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요, 서연 씨.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안 좋아요. 그분도 서연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박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심장이 그분을 보면 멈추질 않아요. 박사님? 심장? 저 남자가 의사였나 봅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심장병이라도 앓고 있다는 건가요? 가지가지 하는구나. 근본 없는 출신에 복잡한 남자 관계에 거기다 병자라고? 하자품도 이런 하자품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몸뚱아리를 이끌고 내 아들에게 기생하려 들다니. 제 분노는 이제 혐오를 넘어 살이에 가까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내 딸이 있는 곳에서 썩 꺼져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지하에 있는 내 딸 지수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죠. 여기 오래 있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시선은 끝까지 납골함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 저는 그들이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제 딸 지수의 납골함은 다행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 혹은 그 근처 어딘가에 서연이 울다간 흔적이 남아있겠지요. 어떤 귀신에게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제 딸이 지키고 있는 곳이고 저는 그 딸의 어미니까요.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유리창 너머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더러운 것들이 내 곁을 얼씬거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다 치워줄게. 아주 깨끗하게 소독해줄게. 납골당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겁고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서연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명검이 쥐어진 셈이니까요. 과거, 남자, 병, 그리고 내 딸의 성역을 침범한 죄. 이것만으로도 서연은 지옥행 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핏발선 눈을 보았습니다. 김 실장, 상견례 준비 확실히 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다녀와야겠다. 네, 갑자기 은행은 왜? 현금을 찾아야겠어. 아주 많이. 사람 목숨값 정도는 돼야 알아먹지 않겠니?
상견례 날. 그날은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날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 딸이 잠든 이곳까지 기어들어와 더러운 눈물을 흘린 대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기다려라, 이서연. 감히 내 딸의 쉼터를 모욕한 죄. 내 남은 인생을 걸고 갚게 해주마. 상견례 장소로 잡은 호텔 일식당의 VIP룸은 정막이 흐를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했지만 제 속은 화라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찻잔과 식기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준비한 두툼한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평범한 종이 가방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제 나름의 위로금이자 퇴직금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왔더군요.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제법 단아해 보이는 것 같아 더 비위가 상했습니다. 저 가식적인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추악한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머니, 먼저 와 계셨어요? 민우 씨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려다 제 섯을 퍼런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이 제 옆에 놓인 쇼핑백에 닿았다가 다시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눈치였습니다. 그 영악한 눈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앉아라. 민우 오기 전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더없이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며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너 어제 어디 갔었니? 제 질문에 서연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어제는 그냥 집에. 거짓말.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서연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거짓말을 해? 비 내리는 산속, 그 으스스한 납골 땅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긍정의 표시이자 죄인의 자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그래, 봤다. 아주 가관이더구나. 늙은 남자 팔짱을 끼고 내 딸이 잠든 그 신성한 곳에까지 기어들어가서 눈물쇼를 벌이는 꼴이라니.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니? 그 늙은 남자가 내 스폰서니? 아니면 그 납골 땅에 숨겨둔 내 자식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그분은. 닥쳐. 어디서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으려 해. 저는 쇼핑백을 들어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 안에 5천이다.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대가치고는 꽤 후한 금액일 거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쇼핑백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돈 때문에 민우 씨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민우 씨 사랑해요. 그리고 어제 그 일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의 배경이겠지. 아니면 저 늙은 남자한테 뜯어낼 게 없으니 젊고 돈 많은 호구 하나 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거 아니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쇼핑백을 뒤집었습니다. 후두둑 마이너스 5만 원권 지폐 뭉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흩어지는 돈다발들. 서연은 그 돈벼락을 맞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볼품없던지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워. 그리고 당장 꺼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같은 근본 없는 물건 절대 내 며느리로 못 받아들여. 어머니. 서연이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꽃뱀이라면, 아니 자존심이 상한 여자라면 돈을 집어 던지거나 챙겨서 나갔겠지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 민우 씨 포기 못해요. 저 민우 씨 없으면 안 돼요. 서연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 같아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빼며 그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안 나?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그때였습니다. 밀려난 서연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더니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이마에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쌕쌕거리는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지만 곧바로 냉정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쉬하지 마. 어디서 아픈 척 연기야? 납골당에서도 그러더니 분리할 때마다 써먹는 수법인가 봅니다. 일어나. 너 그따위 삼류 연기로 내 마음 돌릴 수 있을 것 같니? 심장이 아파? 그래, 아주 가지가지한다. 몸까지 성취하는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저는 싸늘하게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 아니 저 사기꾼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동정심 한 조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뻔뻔함에 치가 떨릴 뿐이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라도 된 거냐? 어제 그 남자가 주던 약, 그거 마약 아니니? 약쟁이 흉내까지 내면서 동정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서연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 위를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손톱으로 카펫을 긁으며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이 꽤나 리얼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경고하는데 민우한테 허튼 소리 하면 그땐 돈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할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부로 깨끗이 떨어져 나가. 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심장, 제 심장이 듣기 싫다. 그 심장이 뭐 터지기라도 한다니? 그럼 차라리 터져서 죽어버려. 그게 내 아들을 위한 길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 있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승리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거머리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민우가 와서 저 꼴을 보면 정이 뚝 떨어지겠지요.
돈다발 위에 쓰러져 헐떡이는 여자. 누가 봐도 돈에 미쳐서 발악하는 모습으로 보일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왜일까요? 방금 전 고통 속에 일그러진 서연의 얼굴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심장이. 마지막에 그 아이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아프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야, 신경 쓸 것 없어. 다 연기야. 조명자, 정신 차려. 넌 오늘 아주 잘한 거야.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서늘하고 불길한 예감. 그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는 건 불과 몇 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만 치서 꽃다발을 들고 뛰어오는 아들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해맑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왔니? 네, 늦어서 죄송해요. 서연 씨는요? 위에 있죠? 아니, 그게 제가 입을 열려는 찰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VIP 룸 담당 매니저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그 아가씨가 쓰러진 채로 의식이 없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서연 씨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숨을 안 쉰다고? 제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나? 진짜로 아팠던 건가? 아니, 설마 내가 사람을 죽인 건가? 돈다발을 던지고 아프다는 애를 내버려 두고 나온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도 전에 저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민우가 영문도 모른 채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살리러 가는 그 아이의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키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창백하게 질린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아이의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 아직도 제가 던진 돈다발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제 손을 옷자락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아. 민우가 울부짖으며 이동 침대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닫히고 민우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평생 저를 존경하고 따르던 착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낯선 눈동자.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서연 씨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사람이 저 지경이 돼요? 민우의 고함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속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변명이 구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호텔방에서 보았던 서연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진짜였어. 연기가 아니었어.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희끗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보호자 안 계십니까? 민우가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서연 씨 약혼자예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민우를 보더니 곧이어 그 뒤에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빗속의 납골당에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던 그 남자. 제가 스폰서라고 확신하며 더러운 놈이라고 욕했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당신? 제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의사 가운을 입고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명자 회장님.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군요. 기억? 내가 저 남자를 만난 적이 있던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가 아니었어? 진짜 의사였어? 그럼 서연이가 납골당에서 박사님이라고 불렀던 게 혼란에 빠진 저에게 그 남자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10년 전 따님 지수 양의 마지막 수술을 집도했던 최영석입니다. 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최영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제 딸 지수의 장기 기증 수술을 맡았던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제 딸의 심장을 꺼내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었던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의사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다니. 그럼 당신이 서연이 스폰서가 아니라 스폰서라니요. 말 조심하십시오. 최 박사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서연이는 제 환자입니다. 10년 전 회장님 따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일한 생존자죠. 세상이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뭐라고? 심장 이식? 그럼 서연이가 납골당에서 했던 말. 당신 대신 살아서 미안해요. 이 심장이 그 사람을 보면 멈추질 않아요. 그 모든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인 제 딸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인의 어머니인 저에게, 그리고 은인의 오빠인 민우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더러운 몸뚱아리라고 욕했던 그 몸 안에 내 딸 지수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고요? 제가 하자품이라고 비난했던 그 흉터가 내 딸이 남겨준 숭고한 생명의 흔적이었다고요? 제가 발로 차고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아이가 내 딸의 분신이었다고요? 서연이가 왜 그렇게 회장님 댁 주위를 맴돌았는지 아십니까? 최 박사가 제 앞으로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기증자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민우 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최 박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따님의 심장을 2번 죽이신 겁니다. 10년 전엔 사고로 잃으셨지만 오늘은 회장님 손으로 직접 짓밟으셨어요. 아, 저는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납골당에서 서연이가 울던 그 자리, 바로 제 딸 지수의 납골함 앞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스폰서의 부인이 아니라
제 딸 지수에게 인사를 하러 갔던 겁니다. 지수 씨,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잘 모실게요. 오빠,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을 아이에게 저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더러운 것들이 내 딸 옆에 얼씬거린다며 저주를 퍼붓고 돈으로 따귀를 때리고 심장이 아프다며 매달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저를 흔들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흩어져 있던 5만 원권 지폐들 위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던 서연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 어머니, 제발. 이 심장이. 그건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수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여기 있어요. 그 애절한 외침을 저는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서연이 지금 어떤가요? 민우가 울먹이며 최 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최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술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쇼크가 심합니다. 이식 거부 반응일 수도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걸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했던 내 딸을 제 손으로 다시 죽였습니다. 천하의 조명자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오만한 어미가 결국 제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저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내 딸의 심장이 다시 뛰게만 해주세요. 디, 디, 디.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감옥 같은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온갖 튜브를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부서진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그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사흘 밤낮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구겨진 옷. 천하의 조명자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죄 많은 늙은 어미 하나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수야, 서연아, 제발. 입술이 터지고 목이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가 돈다발을 던지던 장면이 악몽처럼 되풀이되었고 귀를 막으면 제발 하며 매달리던 서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괴물이다.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내 딸의 심장을 품은 그 귀한 아이를 더럽다며 밀어냈습니다. 만약 서연이 이대로 잘못된다면 저는 죽어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아니,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타오르는 형벌을 받아도 쌉니다. 어머니, 좀 앉으세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겠어요.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했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편하게 쉬어? 서연이가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또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저기 좀 봐라.
서연이 손이 움직였어. 제 외침에 민우가 화들짝 놀라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곧이어 최 박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로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살려주셨구나. 신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감격과 안도,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미안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서연을 마주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를 보겠습니까? 돈으로 뺨을 치고 모욕을 줬던 시어머니를 그 아이가 과연 용서해 줄까요? 아마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거나 꼴도 보기 싫다며 고개를 돌리겠지요. 그래도 감수해야 합니다. 무릎이 닳도록 빌고 또 빌어야 합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안에서 들려온 건 뜻밖에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제가 처음에 재수 없다고, 음흉하다고 오해했던 그 눈빛. 이제 보니 그건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연민과 그리움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서연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링거줄 때문에 힘겹게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눈물이 병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귀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내 딸 지수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자기 심장을 줬는데 이 못난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죽이려 했구나. 용서하지 마라. 평생 원망해도 좋아. 내가 다 받을게.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방 안에는 제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어느새 침대에서 내려온 서연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 앞에 마주 앉아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서연아, 저 안 미워해요.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서연이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얇은 환자복 너머로 콩닥, 콩닥,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끝이 전율했습니다. 10년 전 멈췄다고 생각했던 내 딸의 심장이 지금 내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느껴지세요? 서연이 물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심장이 어머니를 기억해요. 어머니가 화내실 때도 돈을 던지실 때도 제 심장은 한 번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아파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시면 저러실까,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러실까 하고요. 아, 저는 서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지수야,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서연의 몸에서 나는 향기, 체온, 심장 소리, 모든 것이 내 딸 지수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서연은 또 다른 내 딸이었습니다. 지수가 보내준 선물, 지수가 맺어준 인연.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오해하실까봐 겁이 났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내 잘못 없다. 다 내 탓이다. 이 못난 늙은이의 아집과 독선이 문제였어. 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서연의 흉터를, 그 붉고 선명한 수술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는 징그럽고 흉측하게만 보였던 그 상처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 귀한 몸을. 내가 함부로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안 아파요.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꽝꽝 얼어붙어 있던 응어리가 서연의 심장 소리와 함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살아줘서 고맙고,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저도요. 어머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진짜 딸 노릇할게요. 지수 씨 목까지. 제가 2배로 3배로 잘할게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지수가 웃으며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제 가슴 속에 몰아쳤던 그 모진 비바람과 피눈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호텔 웨딩홀의 입구, 화려하게 장식된 꽃길 위로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저는 사람들이 제 며느리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릴까봐 전전긍긍했던 못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며느님이 너무 고우세요.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대요? 인상이 참 막네요. 회장님이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시다더니 얼굴에 다 쓰여 있으시네. 지인들의 덕담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복이죠. 제 평생 다 쓰고도 남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늘이, 아니, 제 딸아이가 점지해준 귀한 인연이니까요.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버질로드 위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했습니다. 늠름한 제 아들 민우, 그리고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서연이.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제 눈에는 드레스보다 서연이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가슴이 파인 드레스 라인 위로 살짝 비치는 옅은 수술 자국. 스타일리스트는 그걸 가리자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건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야. 생명의 훈장. 부끄러워할 것 없다. 제 말에 활짝 웃던 서연이의 미소가 떠올라 혼주석에 앉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 서연이가 제 앞에 와서 큰 절을 올리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자 참았던 제 눈물도 툭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용기. 10년 전 차갑게 식어가던 딸의 손을 놓으며 느꼈던 그 절망적인 차가움이 이제는 뜨거운 생명의 온기로 다시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서연이가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 저는 밤새 준비한 예물을 꺼냈습니다. 재벌가 시어머니니 다이아몬드나 금덩이를 기대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꺼낸 건 낡고 색이 바랜 작은 벨벳 보석함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을 머금은 은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천사 날개 모양의 펜던트. 그걸 보는 순간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거 지수 씨 물건이죠? 그래. 지수가 고등학교 때 첫 용돈을 모아 샀던 거야. 죽을 때까지 몸에서 떼지 않았던 분신 같은 거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 서연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은부치가 서연이의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마치 지수의 영혼이 서연이를 감싸 안는 듯한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주인을 제대로 찾은 것 같구나. 지수 심장이 뛰는 그 자리에 지수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 놓였으니 이제야 짝이 맞네. 서연이는 목걸이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받아도 돼요? 이렇게 귀한 걸.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너는 내 며느리이자 또 다른 내 딸인데. 지수도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다. 자기 물건이 제일 좋은 주인한테 갔다고.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그 좁은 패백실이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막만 감돌던 대저택에는 이제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서연이는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와 커튼을 걷으며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 명랑한 목소리는 10년 전 지수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 저는 가끔 잠결에 지수야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 서연이는 당황하는 대신 빙긋 웃으며 제 곁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거실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끊지 않고 길게 아주 얇게 깎아 내려가는 그 손놀림이 지수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버릇까지도요. 서연아, 내 어머니,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이거요? 글쎄요. 그냥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네요. 왜요? 듣기 싫으세요? 아니야. 듣기 좋아서 그래. 계속 불러주렴. 저는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지만 저는 믿습니다. 심장에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요. 제 딸 지수의 영혼 조각들이 서연이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화창한 가을날 우리는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그날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 아니라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좋아한다던 하얀 국화 대신 지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붉은 장미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짐을 들고 뒤따르고 저와 서연이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지수야, 나왔어.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어. 서연이가 납골함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유리창 속 앳된 얼굴의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진만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턱턱 막혀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지수가 엄마 잘했어. 이제야 엄마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언니, 내가 보낸 선물이야. 라고 조잘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보고 있니?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유리창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데려온 내 언니, 엄마가 이제 많이 아껴주고 있어. 내가 못다한 효도 이 언니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엄마는 이제 안 올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내 딸. 엄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이렇게 귀한 인연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서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맞잡은 손목의 맥박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쿵, 쿵, 쿵. 그건 서연이의 심장 소리이자 지수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두 개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 뛰는 기적의 소리. 죽음이 갈라놓은 줄 알았던 모녀의 인연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날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었던 날들,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경멸했던 오만한 날들, 딸을 잃은 슬픔을 도끼로 바꿔 품고 살았던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심장이 뛰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체온이라는 것을요. 서연이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솜씨 좀 부려볼게요. 글쎄다.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된장찌개나 먹을까? 두부 많이 넣어서. 네. 지수 씨가 두부 좋아했다고 하셨죠? 아주 듬뿍 넣어서 끓여드릴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저무는 태양도 모두 저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 딸 지수는 곁에 없지만 그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서연이의 가슴 속에서,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 위 웃음소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그리움에 사무쳐 밤잠을 설칠 날도 있겠지요. 비 오는 날이면 문득 딸의 빈자리가 커 보여 가슴을 칠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서연이의 가슴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 힘찬 박동 소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우린 영원히 함께야. 사랑해, 엄마. 그날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겠지만 찢어진 제 마음은 이 아이의 사랑으로 촘촘하게 꿰매어졌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어가던 제 인생에 다시 붉은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한 저는 서연이를 그리고 내 딸 지수를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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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수 있습니다.